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채널을 시청만 하다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버렸네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많이 감정적인 분이십니다. 어렸던 제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고 감정을 있는 대로 배출하고 그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상습적으로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독한 가정폭력이었어요. 가정폭력이라니 부모가 자식 훈육하면서 사랑에 매 한두 번 정도 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육아에는 어느 정도 체벌이 필수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 분들의 육아관을 이해합니다. 저 또한 아들을 키우는 엄마니까요. 아이들에게 언제나 당근만 줘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채찍의 도가 많이 지나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저를 학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께서는 회사원이셨고 어머니께서는 가정주부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은 아버지가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으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금방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실 거라던 아버지께서는 한참 동안 재취업을 하지 못하시고 방황하셨고 덕분에 저희 가족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자신감도 잃고 이리저리 치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시던 아버지께서는 점점 술에 의존하시며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매일같이 서로 언성을 높이시며 싸우셨고 나중에는 서로 손찌검을 하실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께서는 제가 13살 때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술만 드시던 분이니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 대신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잡다한 일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험 설계며 물건 팔이며 돈 드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께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집에서 살림하던 주부가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 병으로 쓰러진 남편과 어린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당연히 심적인 부담이 많이 심했겠죠.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그런 스트레스를 어린 제게 푸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별것도 아닌 일로 제게 손찌검을 하셨어요. 밥 먹는데 신경 거슬리게 앞에서 알짱거린다. 머리가 긴 게 꼴 보기 싫다. 발 끄는 소리가 듣기 싫다. 별별 이유를 대며 제 뺨을 내리치고 저를 발로 차고 제게 물건을 던지시고 어렸던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실 시간이면 방 안에 숨어 있곤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또 부모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딸년이라는 년이 인사도 안 나온다며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저를 무자비하게 때리셨어요. 엉엉 울며 잘못했다고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조금만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제 옷을 다 벗겨서 집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제가 대답을 큰 소리로 하지 않는다든지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였고 저는 언제나 어머니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대문 앞에서 쭈그려 앉아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옆집 사람이 오지 않을까, 계단에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마다 맨발로 비상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피하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감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어머니가 믿기보다는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차라리 고아원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저에게 온갖 욕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여기다 다 적어내리진 못하겠지만 본인이 낳은 딸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셨던 욕이 바로 개 같은 년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아직도 뇌리에 깊숙하게 박혀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심한 말도 많이 하셨지만 이상하게 이 단어가 참 가슴속에 상처로 남아있네요. 저 스스로가 저를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께서는 저를 함부로 대하셨거든요. 애완견에게도 이것보다는 잘해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아버지께서는 2년간의 투병 생활을 마친 후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적처럼 아버지께서 완쾌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시면 예전처럼 화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화해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께서는 저를 더욱 지독하게 괴롭히셨어요. 저는 완전히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런 취급을 당하며 자라니 어머니가 밉기보다는 그런 관계가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어머니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세뇌가 되어버렸던 것 같다고 할까요? 내가 정말 못된 아이라 어머니께서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좀 더 잘하면 어머니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과격하게 표현하시는 거야.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비참한 현실을 버텨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 삐뚤어진 관계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혐오하면서도 차마 끊어내지 못했어요. 서로 독이 되는 관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요.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저를 어린아이처럼 통제하고 구속하려고 하셨고 본인의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다른 집 부모와 자식들도 다 이렇게 산다. 네가 예민한 거다. 자식은 당연히 부모 말을 잘 따라야 하는 거다. 물론 자식이 부모 말 잘 따라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자식이 매사 부모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상습적으로 제 뺨을 내리치고 발로 차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어떤 존경심을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어머니는 항상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을 달고 사셨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말을 들으며 그럼 그냥 낳지 말지 그랬냐는 대답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다는 말은 어느 정도 진실이었어요. 실제로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일을 하시며 젊은 시절을 다 보내셨으니까요. 그런 어머니께 저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으로 해야 할 도리는 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할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고졸이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2년제 전문제를 나와 작은 규모의 IT 회사에 취업하였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었거든요.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해서 흥미에도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상사에게 혼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상사보다 더한 어머니가 집에서 저를 구박하시고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어머니와 둘이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어요. 가까운 것보다는 멀리 떠나고 싶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간신히 2주 휴가를 내고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여행 전부터 어머니께서는 썩 내키지 않아 보이셨지만 그래도 막상 여행을 시작하면 괜찮아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행 내내 어머니께서는 힘들다, 재미없다, 이런 걸 뭐하러 하냐, 기껏 어머니를 생각해서 준비한 여행이었는데 매사에 불평, 불만이었고 결국 저는 여행 중간에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랑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먼 타국까지 와서 이 수모를 겪고 있을까. 둘 중에 한 명만 노력한다고 뭐가 바뀌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남은 일정 동안 내내 호텔에만 누워 있었어요. 아무리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저는 어머니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매사에 불만이 많은 걸까? 조금이라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걸까? 그래도 하나뿐인 가족이고 본인 배 아파 낳은 딸인데 잘 지내볼 생각이 전혀 없는 건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순간순간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숨통이 막히는 기분이었고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숨구멍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어머니와의 여행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남편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남편은 평소에 말수가 워낙 적고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반에서 항상 책만 읽던 책벌레처럼요. 이전에는 서로 간단한 인사만 나눴을 뿐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낯을 몹시 가리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본인이 다녀와 본 식당이며 관광지들의 정보를 정리해서 제게 성심성의껏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어요. 비록 여행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남편을 위한 기념품을 사오기도 했고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먼저 밥 한 끼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간이 늦어지니 자연스럽게 술도 한잔 하게 되었고 남편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 못지않게 참 어려운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어렸을 적에 이혼하셨고 남편도 부모님의 사랑과 따스한 보살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와 둘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관심도 없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아이를 키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은 외할머니에게 맡겨졌고 외할머니는 몸이 몹시 불편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본인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남편이 아버지에게서 양육비를 매달 받긴 했지만 그 돈은 전부 어머니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실질적으로 남편을 돌보고 있는 외할머니에게 돌아오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할머니께서는 남편을 잘 보살펴주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편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재혼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어린 남편을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셨다고 해요. 남편이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난다며 자주 짜증을 내셨다고 합니다. 본인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여자는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히히덕거리며 잘 산다니 말도 안 된다. 넌 내 인생의 저주나 다름없다.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아버지께서는 술을 마시고 돌아와 어린 남편에게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셨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자신감도 없고 매사에 소심한 성격이 되었다고 해요. 학창시절 내내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던 남편에게 유일한 친구는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집에 아주 낡고 오래된 컴퓨터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온라인 채팅으로 친구도 사귀고 웹서핑을 하며 인터넷을 탐험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좋아졌고 결국 IT 회사에까지 취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컴퓨터 채팅이나 게임으로 만난 사람들과는 문제없이 소통했지만 현실 세상에서 진짜 사람들과 면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던 것도 그런 본인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큰맘 먹고 도전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사에 너무 자신감이 없고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기가 죽는 본인의 모습을 바꾸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여행을 계기로 어느 정도 낯가림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타인을 대할 때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저와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둘 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었으니 공통점이 참 많았어요. 남편은 취업한 후로 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재혼을 하셨는데 새로운 부인에게도 남편보다 2살 어린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상 한두 번 만나서 밥 먹어본 것이 끝이었고 가족보다는 남남 같은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쪽 식구들도 남편에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남편도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그리 끈끈한 사이도 아니고 그 가족들과도 마찬가지라고요. 앞으로도 굳이 가까이 지낼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니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부러웠습니다. 아직까지 어머니 그늘 밑에서 살고 있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그래도 부모에게서 벗어나 독립을 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저는 당연하게도 제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같은 거는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기에 남편에게 호감이 생겼음에도 쉽사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제게 먼저 진지한 만남을 제안했어요. 나 앞으로도 우리 엄마 계속 모시고 살아야 돼. 오빠한테까지 그런 짐 지우고 싶지 않아. 저는 그런 남편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차마 염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괜찮다, 어머니 모시고 살아도 상관없다며 저를 설득했고 결국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염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남편을 만나면서 제 인생에 드디어 행복이라는 게 찾아왔는데 그걸 잃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무뚝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처럼 철이 없고 인간관계에 미숙해 실수도 많이 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언제나 결코 나쁜 의도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이가 깊어질수록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희 둘은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말해주었어요. 본인 어머니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항상 어머니가 그리웠다 장난스레 말해주었어요. 그런 배려심 가득한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모은 것도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가족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 한들 결혼 소식은 알리는 것이 도리였기에 남편은 오랜만에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재혼한 여자, 그러니까 제게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전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사업가였는데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도 재혼하고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지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나 도련님이나 딱히 저희에게 관심도 없어 보였고 첫인상부터 썩 호감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니 우리랑은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다 하며 선을 긋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찌되었던 식사 자리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마무리되었고 문제는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결혼 소식에 몹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셨어요. 남자는 하나같이 믿을 만한 놈들이 못 되네. 제가 저래 보여도 분명 나중에 뒤통수를 칠 거네.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으셨고 저는 어머니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어머니께서는 저를 통제하지 못해 안달이셨어요. 결혼식은 어디서 해라, 며칠에 해라, 몇 시에 해라, 하객은 몇 명만 불러라, 식사는 어떻게 해라.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네가 혼자서 뭘 제대로 하겠냐며 본인에게 일일이 다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남편 앞에서도 저를 구박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구박하시는 일이야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지만 남편 앞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이니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어머니께 저는 언제나 벌거벗은 채로 대문 앞에서 덜덜 떨던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면서도 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저를 구속하고 통제하려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질리고 다 그만두고 싶으면서도 그놈의 혈육이 뭐라고 어머니를 차마 나무라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쩍 건강이 안 좋아지시기도 했고 오래 일하시던 직장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치시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셨거든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뒤로 후유증이 생기셔서 다리를 조금 절뚝이게 되셨어요. 다리도 불편하신 분을 차마 혼자 둘 수 없었고 제가 따로 살자고 말씀드려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 제 옆에 계시려고 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몇 번이고 고민을 했음에도 결국 저와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둘이 살던 작은 집을 처분하고 방 2개 있는 구축 아파트로 이사해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라고 참 좋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살아보는 아파트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아늑한 보금자리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집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 건지 집이 왜 이렇게 좁냐, 건물이 너무 낡았다며 매일같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셨고 어떻게든 견뎌보려 했지만 정말 인내심의 한계가 올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저희 형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집 구하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결혼하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오빠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니 딸로 태어난 게 끔찍하게 비참해요. 이럴 거면 그냥 낳지 말지 그러셨어요. 저도 어머니 딸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눈물과 함께 쏟아내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도저히 어머니와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를 급하게 따라 나왔고 저는 집 앞 놀이터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했어요. 조금 진정이 된 후 남편이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를 한 캔 따서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많은 만큼 제 심정을 잘 이해해 주었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어머니신데 돌아가시기 전까진 잘 모셔보자. 어머니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 내가 옆에서 또 도와줄게.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말대로 미우나 고우나 날 낳아주신 어머니신데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달달한 주전부리를 몇 개 사서 집에 돌아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혼자 어딜 나가신 건가 싶었어요.
곧 돌아오시겠지. 잠깐 바람 쐬러 나가신 거겠지 하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는데 새벽이 다 되도록 어머니께서는 들어올 기미가 없으셨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던 무렵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는 뛰쳐나간 저와 남편을 찾으러 나오신 것 같았어요.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 운전수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셨지만 결국 어머니께서는 다시 눈을 뜨시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수도 없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유의 몸이 되는 상상을 해왔었지만 그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이별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남아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한없이 슬픈 마음뿐이에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 자신은 없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날 그렇게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지만 않았어도 어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로 거리를 헤매다가 차에 치일 일은 없으셨을 테니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마냥 마음이 후련해질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도 마음의 짐이 아주 무겁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남편이 그런 제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던 차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평생 보고 배운 거라곤 어머니께서 제게 하셨던 행동들밖에 없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집착하고 통제하려 들지 않을까?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으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날 이렇게 10달 동안 품고 계셨겠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산모 수첩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생각을 기록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생각하면서요. 저희 아이의 태명은 선물이었어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제게 선물같이 찾아와준 아이라서 선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선물이는 별 문제 없이 잘 자랐어요. 입덧이 지독하게 심하긴 했지만요. 임신 중기가 되자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임신 기간 내내 입맛이 없고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남들은 임신하면 다들 살이 찐다던데 저는 거의 못 먹어서 살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입에서 신물이 나와 뭐든 너무 먹기 힘들었는데요. 선물이를 생각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먹었던 기억이 나요. 30주가 접어들 무렵 어느 날 밤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자궁이 수축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배 뭉침이 많이 심했고 곧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뭉침이 잦아들질 않아 결국 퇴근한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에서는 주수에 비해 수축이 너무 심하다며 수축 억제제를 맞으면서 하루 이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축 억제제를 맞으니 숨도 차고 손도 덜덜 떨릴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다 선물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속이 안 좋아도 밥 좀 제대로 챙겨 먹을걸. 그동안의 제 행동이 하나하나 전부 다 걱정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제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해줬지만 약을 계속 맞는데도 수축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내가 좋은 엄마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가 싶었어요. 수축은 계속해서 잦아들지 않았고 결국 하루 이틀 지켜본다던 입원은 일주일이 넘어갔습니다. 입원 내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일밖에 없었어요.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자궁 수축과 조기 출산에 대해 찾아보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다가도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할 거다. 선물이를 생각해서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를 뱃속에 품으셨을 때 참 고생을 많이 하셨었다고 했거든요.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날 보고 어떤 말을 해주셨을까. 아마 걱정보다도 나 때는 너보다 더했다 핀잔을 주셨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링거를 맞고 있으니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불러오는 배에 거동도 힘들고 팔은 주삿바늘로 완전히 벌집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지내던 것이 한 달이 넘어가고 매일매일 선물이를 생각하며 울었어요. 그렇게 버티고 버텨 37주에 선물이를 낳았습니다.
선물이는 태어나자마자 폐에 조금 문제가 있어 기계로 들어갔고 그 소식에 아이를 낳고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못난 엄마라 선물이가 아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큰 문제 없이 회복했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두 돌이 되어갈 무렵부터 조금씩 이상한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물이는 평범한 아이들처럼 말도 잘 하지 못했고 주변 환경에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발달이 느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센터에 데려가 상담을 받았고 알고 보니 그동안 선물이가 보였던 모든 증상들이 다 자폐의 전형적인 특성이었어요. 검사 결과 역시나 선물이는 자폐아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주시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새 돌이 될 때까지 제대로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엄마 배고파 내 거야 아주 간단한 것들 뿐이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되질 않았어요. 바로 옆에서 아이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밤에는 잠에 들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벽에 머리를 박고 굴러다니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자폐 증상이 더 심해지자 다니던 유치원에서는 더 이상 선물이를 돌봐주기 힘들다고 말했어요. 결국 저는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도 안 통하는 아이를 데리고 안간힘을 쓰자니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내 속으로 나은애지만 가끔은 정말 너무 미웠습니다. 너무 힘드니 남편한테도 화를 많이 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 남편도 점점 지쳐갔어요. 우리 둘은 점점 자주 싸우게 되었고 서로에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너무나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아이가 자폐라는 소식에 다들 제 탓부터 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검사 같은 거 안 해봤냐느니, 아기가 어렸을 때 잘못 돌봐서 그런 거 아니냐느니, 애초부터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느니, 그런 거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아무리 말해도 어떻게든 저와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고 몰아가고 저희 부부를 비난했어요. 그쯤 도련님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결혼식에 선물이를 데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얘가 뭐 결혼식 가서 난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데리고 나가면 되지 않냐. 얘 어디 맡길 데도 없는데 그럼 그냥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평범한 애도 아니고 자폐아인데 와서 난리 칠지 안 칠지 어떻게 하냐.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텐데 네가 제대로 보살필 수 있겠냐. 동네 창피하게 데려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나중에 따로 가족들끼리 인사나 하자 제 말을 끊어버리셨고 결국 도련님의 결혼식에는 남편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슬펐어요. 그렇지 않아도 시댁 식구들과 그닥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날 이후로 마음의 벽이 더욱 두꺼워졌습니다. 동서는 부잣집 딸의 교육도 잘 받은 엘리트라고 했어요. 무슨 복지재단 같은 걸 운영한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얼마 안 가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동서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동서 아버지가 작은 기업의 사장인데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자선재단이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단을 운영한다는 사람이 자기 결혼식에 자폐와 시조카가 부끄럽다고 못 오게 한다니 이게 무슨 어불성설인가 싶었어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모순적일 수가 있나 싶었죠. 선물이를 키우면서 참 세상에는 아픈 아이들이 많고 복지 시스템이 열악하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애 데리고 수업을 받으러 다니고 그마저도 수업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회센터 같은 곳에서 자폐아를 위한 미술 수업을 해준다는데 대기를 걸어놓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 벌어지는 일이었죠. 처음엔 1년, 2년만 하고 선물이가 괜찮아지면 복직해야지 했던 것이 3년, 4년이 되고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아이를 잘 보면 상태가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버텼건만 참 마음처럼 안 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다 정말 운이 좋게도 선물이같이 자폐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가장 크게 바랬던 것은 선물이가 앉아있어야 할 땐 앉아있고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고 잠시라도 무언가에 집중하고 배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어요. 자폐아 유치원에는 저 같은 처지의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모든 자폐아 엄마들이 저처럼 현실에 찌들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들 너무 활기차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폐아 유치원에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내 인생은 밑바닥이고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살았는데 자폐아 유치원에서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을 만나 평범한 주부들처럼 함께 쇼핑도 가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자폐아 유치원이다 보니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날도 많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자주 다투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들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이니 각자 아이의 실수도 잘 이해해주고 서로 보듬어주며 점점 사이가 끈끈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있었는데 선물이보다 1살 많은 남자 자폐아를 키우는 엄마였어요. 저와 2살 터울이었고 사는 곳도 가까워서 가장 자주 만나고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터놓고 지냈습니다. 언니는 아이가 자폐아인 걸 알고 난 후로 남편과 많이 싸웠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자폐 부모 중에는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남편도 한때는 정말 갈라서 자고 진지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폐아를 키우다 보면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각종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고 자폐아 유치원도 보통 유치원보단 원비가 훨씬 비쌌습니다. 물론 시설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보통 부모들 중 한 명이 완전히 하루 종일 붙어서 아이를 보살피다 보니 외벌이 가정인 경우가 많은데 혼자서 버는데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평범한 아이보다 훨씬 많으니 다들 그렇게 형편이 넉넉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그나마 우리 중에 형편이 제일 나았지만 전 남편이 잘 나가는 변호사라 영육비를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종 저희 부부에게 돈도 빌려주고 간간히 밥도 사주고 했어요. 다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빡빡한 사람들이었기에 서로서로 돕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습니다. 서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더욱 끈끈하게 느껴졌어요. 든든한 동료들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받는데 그날따라 선물이가 말도 너무 안 듣고 난리를 쳐서 온몸에 물감을 뒤집어 쓴 채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웬일로 남편이 먼저 집에 와 있었어요. 남편은 집에 돌아온 저를 바로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보니 남편은 이제 우리 벼락부자가 됐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복권이라도 당첨됐냐 물어보니 혹시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비트코인이요. 요즘에야 하도 유명해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신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루 종일 구르다 오느라 피곤하지 몸은 젖어서 찝찝하지 알겠으니 애 좀 봐달라고 하고 씻고 그냥 잠에 들어버렸던 기억이 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걸 보고 남편이 통장에 찍힌 돈을 보여주고 나서야 실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컴퓨터만 끼고 살던 사람이라 호기심에 몇만 원 정도 사놓았던 코인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불어난 겁니다. 인생 살면서 제게는 항상 불행한 일만 있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 행운도 찾아오는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다며 우리 이제 좀 더 편하게 살자. 선물이 좋은 가정교사도 붙여주고 더 좋은 치료도 받고 당신도 이제 하루 종일 선물이 따라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쉬자고 했어요. 하늘이 제게 내려주는 2번째 선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을 잘 보살피느라 고생 많았으니 잘했다며 2번째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아이처럼 신나서 어디로 이사 갈까 무슨 차를 살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저도 비싸서 쳐다도 못 봤던 교육시설이나 가정교사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을 그만둔다고 하니 다들 무슨 일 있냐면서 걱정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봤자 좋을 일 없을 것 같아 유치원 사람들에게는 그냥 멀리 이사가게 되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무리 동료같이 끈끈하게 지내던 사이라고 해도 굳이 말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가장 친하게 지내던 언니한테는 말하고 싶어 밥 한 번 먹자 제가 사겠다 얘기했어요. 언니는 형편도 어려우면서 뭘 사냐며 자기가 사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아니라고 비싼 걸로 말하라고 언니 먹고 싶은 걸로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언니에게 빌렸던 돈에 이자까지 넣어서 한 번에 갚았습니다.
그동안 신세 너무 많이 졌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언니한테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한 건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아줬으면 한다 부탁하니 언니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한 일주일쯤 뒤에 유치원에 마지막으로 받을 서류가 있어 오랜만에 들렀는데 엄마들이 전부 저를 보고 수군수군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서류를 건네주던 유치원 교사가 제게 어머니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신다면서요? 개인 교사도 붙이시고 좋으시겠어요. 이제 선물이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네요. 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아셨냐 물어보니 소문이 쫙 났다며 그 언니가 동네방네 제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다고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에 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 그랬냐 따지고 들었고 언니는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너야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그동안 동료처럼 끈끈한 사이 아니었어? 돈 좀 생겼다고 그렇게 바로 애 데리고 나가는 게 맞니? 넌 남은 애들 불쌍하지도 않아? 돈이 생기면 다니던 유치원에 투자를 해주거나 가족처럼 지내던 애들을 위해 써줄 생각을 해야지. 네 아들만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 다니? 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정도 사이라고 생각 안 했어. 돈 좀 많아졌다고 그렇게 홀랑 도망가는 사람 친구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 앞으로 연락할 필요 없어. 여기 다른 엄마들도 다 나랑 똑같은 생각이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말문이 턱 막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마디 제대로 답조차 못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 언니 말처럼 끈끈하게 동료처럼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사람이라면 다들 나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혼자서 이 정도 행복도 맛보지 못하는 건가? 억울한 마음도 크고.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남편과 상의해서 선물이가 다니던 유치원에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꼭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 주변 사람들에게 더더욱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연히 시댁 식구들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옛날이라면 꿈도 못 꿔봤을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억소리 나는 차도 2대나 샀습니다. 남편은 아이처럼 신나하며 저와 선물이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은 연애할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새 차에 신나했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항상 타고 다니던 낡은 마티즈가 좋았습니다. 선물이 자폐 진단받고 회사 그만두고 애 데리고 이곳저곳 다닐 곳이 많이 생겨서 그때 면허 따고 처음으로 산 차였어요. 많이 낡긴 했지만 그만큼 항상 붙어 다니고 정도 많이 든 차였는데 저는 딱히 차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화려한 차를 끌고 다녀봤자 사람들 이목만 끌 것 같아 남편이 차를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지만 돈이 있으니까 참 좋긴 했어요. 1대1로 교육해주는 전문 학교도 보낼 수 있었고 몇 년을 대기해서 들어갔던 미술 수업도 돈만 내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24시간 붙어 다니며 선물이를 보살필 때보다 전문가들의 손에서 훨씬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니 조금 씁쓸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저에게도 자유시간이 생겼고 정말 오랜만에 숨 쉴 틈이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남편과 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셋이서 여행도 가고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제가 하루 종일 붙어서 애를 보지 않으니 애한테도 더 관대해지고 세상이 참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저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며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되었고 오랜만에 고급 식당에서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썩 내키진 않았지만 거절할 명목도 없었기에 그래도 선물을 사들고 갔어요. 남편은 이번 기회에 전부 이야기하자며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남자는 다 커도 영원한 애라더니 참 저렇게 철이 없구나 싶었어요. 오빠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오늘은 내 차 끌고 가자 설득했고 결국 마티즈를 타고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먼저 도착해서 동서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주차장으로 좀 나와보라는 말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더니 동서가 주차를 하다 옆에 세워져 있던 제 마티즈를 박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고급 식당에 격떨어지게 왜 마티즈가 서 있나 했더니 형님네 차였어요? 참나, 이런 똥차를 도대체 왜 끌고 나와서 여기 세워둬요, 쪽팔리게.
고급 식당 주차장에는 고급차만 있으란 법이 있어? 내가 주차를 이상하게 한 것도 아니고 왜 멀쩡히 세워둔 차 동서가 박아놓고 적반하장이야. 말싸움을 하던 와중 선물이가 동서차가 신기했는지 차 앞으로 다가갔어요. 동서는 구형 벤츠를 몰고 다녔는데 앞에 달린 장식이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선물이가 동서차에 손을 대는 순간 동서가 질색하며 선물이의 손을 쳐냈습니다. 이 글을 다시 쓰는 지금도 다시 생각하니 정말 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네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았다는 양 난리 부르스를 떨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나 황당했어요. 재수없게 어딜 만지냐며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하여간 이래서 장애인들이 싫다고 질색에 팔색을 하는데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동서, 말 조심해. 그것 좀 만졌다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내가 몰라.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계좌나 보내요. 수리비 줄 테니까. 뭐 똥차니까 한 50 정도면 충분하죠? 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선물이한테 제대로 사과해. 내가 왜요? 돈 준다니까?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가 마무리됐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USB에 백업해서 동서가 일한다는 복지재단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마티즈가 아닌 롤스로이스를 타고요. 주차장을 보니 어제 그 벤츠가 떡하니 서 있길래 시원하게 박아버리고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서는 설마 돈 더 달라고 전화한 거냐 전화를 받자마자 속을 긁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돈은 필요 없고 주차장에 나와보라고 하니 무슨 일이냐며 불이 나게 뛰어나왔어요. 아니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동서가 하도 똥차라고 뭐라고 해서 차 하나 새로 뽑았어. 아직 차가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가 동서 차를 박아버렸네. 그러게 왜 이런 싸구려 차를 이렇게 떡하니 세워뒀어. 이거 수리비 얼마지? 뭐 싸구려니까 한 1,000만 원이면 되나? 형님 미쳤어요? 그거 형님 차 맞아요? 그 차가 얼마짜린데 그런 차를 형님 같은 사람이. 말 조심해. 돈 가졌다고 다 너처럼 어떻게든 티내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딴 벤츠 같은 싸구려 차 끌고 다니면서 큰 소리 내는 꼴 우습지 않아? 어제 일 제대로 사과해. 우리 아들한테 막말한 거. 제가 언제 막말을 했다 그래요? 다 맞는 말 했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어제 했던 그 말 그대로 해보던지. 못하겠지? 동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아니야? 어제 동서가 했던 말 전부 블랙박스에 찍혔어. 내가 그동안 괜히 엮이기 싫어서 참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장애인 자선단체 운영한다는 사람이 그런 태도가 말이 되니? 영상 여기저기 올려서 망신살 제대로 뻗치기 전에 지금 사과해. 동서 아버지 회사 이름 걸고 운영하는 재단 아니야? 결국 동서는 제 말에 한참 망설이다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 사과했고 선물이에게도 제대로 사과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선물이는 해맑게 웃으며 제대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속이 너무나 뻥 뚫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속 시원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동서가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전한 건지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전화기에 불이 나게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도 없었기에 남편한테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실을 전하니 예상했던 대로 시부모님의 태도가 갑자기 몹시 사근사근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심보가 딱 보였습니다. 남편은 전화기를 뺏어들어 지금껏 제대로 된 가족으로 취급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시냐. 앞으로도 그냥 지금처럼 있으나마나한 사이로 지내자. 굳이 자주 연락하지 말아달라 불편하다는 말을 남기고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이 왔지만 칼같이 쳐내고 이전처럼 딱 할 도리만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등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적당히 용돈 드리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뭐라도 떨어질까 사근사근하게 굴던 사람들이 저희가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던언을 하니 이제는 전처럼 대면대면합니다. 동서도 그날 이후로 저희와 마주치는 걸 꺼리고 있고요. 지금은 시간이 꽤 흘러서 그때의 감정이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선물이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시원하게 복수해버리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선물이 엄마로 살기만 해도 바쁘거든요. 남편에게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물론 미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법인데 부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일 없이 평탄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빌어 선물이에게 짧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우리 선물이 부족한 엄마 만나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선물이를 미워할 때도 많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지만 한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엄마는 선물이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이야. 앞으로도 영원한 네 편이 되어 엄마가 눈 감는 날까지 널 지켜줄게.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선물, 앞으로도 행복하게 건강하게만 지내자. 엄마가 많이 사랑해.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부록 나이의 여자예요. 사람 나이가 40 정도 되면 이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해서 부록이라고 칭한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그 호칭에 걸맞은 사람일까 싶어서 스스로도 궁금해지네요. 확실히 20대, 30대의 적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세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저의 옛 이야기를 꺼내놓자니 영 민망하긴 한데요. 모쪼록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밝히는 점은 제가 입양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4살 되던 해에 보육원에 버려졌어요. 그래서일까요? 한간에 미운 4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이 키우다 보면 4살 때가 투정이 심해서 부모 입장에서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가 다름 아닌 4살 나이에 버림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친부모님 얼굴은 솔직히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추억 역시 없고요. 하지만 버림받았다는 좌절감만은 그 어린 나이에도 뚜렷하게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7살 되던 해에 새로운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 친정 엄마께서 저에게 따스한 미소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미니야, 아줌마 저번에도 몇 번 봤지? 아줌마 여기 올 때마다 우리 미니 주려고 예쁜 인형도 사오고 맛있는 과자도 사오고 그랬었는데. 네, 알아요. 지난번에 초콜릿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 아줌마 누군지 알아요? 어머, 그래? 선생님이나 아니면 원장님께 들어서 아는 거려나? 우리 미니가 아는 나는 누군지 궁금하네. 아줌마는 부자예요.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아줌마가 오면 원장님이 웃고 있는 거라고 언니 오빠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엄마께선 재밌다는 듯 웃으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이내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고 보육원 뒷길을 함께 산책했었는데요. 어린 마음에도 설레고 떨렸습니다. 제 나이 7살의 봄이었죠. 그리고 그해 단풍이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던 가을에 저는 입양됐죠. 제게 친절하셨던, 보육원에 종종 들러 직접 봉사활동도 하셨던 그 부자 아줌마는 제 엄마가 되셨어요.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어요. 입양되어 보육원을 떠나던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네요. 성민이로 살아왔던 제가 박민이가 되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라고 알려진 그대로 집안은 꽤 부유했죠. 이런 부잣집에 제가 들어가서 딸로 살아도 되는 걸까 싶은 고민이 그 어린 나이에 계속 들었을 정도였어요. 믿어지지 않았죠. 앞으로 네가 살 집이고 넌 우리 집 식구야. 그 사실만 명심하면서 살면 돼. 알았지, 우리 막내딸? 네,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는 웃으면 인상이 환해지는 분이셨고 무표정하게 계실 땐 왠지 모를 카리스마가 은은하게 풍기는 분이셨어요. 이런 멋진 분의 딸로 살아갈 수 있어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행운아라고 생각했죠. 아빠는 살갑거나 다정한 분은 아니셨지만 저를 딸로 여겨주셨고요. 제 위로는 언니와 오빠가 있었는데 둘 다 저를 괴롭히거나 텃세를 부리는 것 하나 없이 처음부터 친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잡음을 내기엔 언니와 오빠가 저와 나이 터울이 크기도 했죠. 저를 늦은 나이에 입양하신 게 아니라 친정엄마께서는 언니와 오빠를 일찍 낳으신 경우였어요. 엄마가 21살일 때 언니를 낳으셨으니까요.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죠. 그때 한창 대학생활 하던 중이었는데 덜컥 뱃속에 생명이 들어섰으니 집안이 뒤집어졌고 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른 걸 포기하기로 했어. 대학도 휴학계 냈고 유학 가기로 돼 있던 건 없던 일이 돼버렸지. 엄마,
너무 젊고 어릴 때였는데 아쉽거나 후회되진 않았어요?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 내가 우리 미니를 내 딸 삼기로 결심하고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듯이. 나는 내 자식들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해. 외갓집이 지역 유지로 꼽힐 만큼 탄탄한 집안이었고 특히 엄마께서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셔서 집안의 기대가 컸다네요. 그래서 엄마께서는 이른 나이에 혼전 임신이라는 변수만 안 겪으셨어도 아마 다른 걸 물려받고 다르게 사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집안에서 미운털 벗긴 신세가 되셨고 거의 육아에만 집중하며 사셨죠. 보육원 봉사를 직접 다니신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고 아량이 넓으신 분이라 사람 안 쓰고 손수 언니와 오빠를 즐겁게 키우셨다고 해요. 친정 부모님은 8살 차이에 부부셨는데요. 조금은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나고 자란 아빠께선 대학을 나오시고 취직하신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빚을 갚아주고 이러느라 시달리셨대요. 그러셨던 분이 엄마와 결혼하시게 되면서 특수장비의 외판을 제작하는 공장을 맡아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원래 엄마의 사촌 오빠 되시는 분께서 집안 자금으로 시작하셨던 거래요.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자 다른 걸로 옮겨가게 되셨고 친정 아빠에게 넘겨주신 거였죠. 대단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 집안에 원체 돈이 있는 편이니까 여유롭게 굴러갔어요. 언니는 대학을 미국으로 갔는데 아예 거기서 눌러 살게 됐고요. 오빠는 원래 평범하게 경영학 공부를 하며 취미로 사진 찍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집안 상황이 급변하면서 지인들이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음식도 배우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돈 받고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급변한 집안의 사정은 불행하게도 이어진 부도였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온다더니 딱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는데 집에는 드라마에서나 봤던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요.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빚쟁이들이 집 앞에 늘 죽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뭣도 모르던 때였으니까 현금 운용이 불안하게 돌아가더니 이럴 줄 알았다는 등 전부 다 알거지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엔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정엄마께서 처음으로 아빠를 향해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나서 집안에 닥친 비극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애초에 내가 그걸 맡아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어. 오히려 집안 위기를 타파할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었겠지. 근데 무능한 당신이 그 일을 맡아서 해서 모든 게 망쳐진 거야, 알아?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그 일을 안 맡겼으면 됐잖아. 여자는 중책을 단독으로 맡아서 할 수 없다고 보수적으로 나왔던 건 바로 네 집안 사람들이잖아.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내 탓을 하고 자빠졌어? 뭐? 네 집안 사람들? 우리 집안 덕분에 여태까지 잘 누리고 잘 살았으면서 은혜도 모르나 봐. 말 한번 곱게 한다. 정말 교양 넘친다, 당신. 비꼬지 마. 지금까지 은연중에 나 깔보고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네 집안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왔던 걸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어왔던 줄 알아? 너도 똑같아. 결국은 속으로 날 우습게 여겨왔지? 없이 자란 놈이니까 무시 정도는 해도 된다고 속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겠지. 내가 그 속을 다 알고 있어. 그건 당신 자격지심이고 당신 모난 부분인 거야. 그걸 왜 나랑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전가해? 지겨워. 정말 지긋지긋해. 아무것도 모르던 나이에 나를 꼬드겨서 여기까지 오게 한 당신이라는 존재가 나는 너무 저주스러워. 엄마께서 울부짖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날 이후론 부모님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었죠. 2층짜리 단독주택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투룸짜리 작은 빌라로 이사가게 됐죠. 저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아주 늦은 밤까지 학교에 머물렀어요.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왔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등교 준비를 했죠. 집에 있기 싫어서 더 서둘러 나가고 굼뜨게 들어온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오래 있었지만 저는 대학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집이 풍비박산난 시점에서 저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자꾸만 상기하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나는 진짜 자식도 아닌데 날 위해서 이 힘든 시기에 그 어떤 부담도 지시라고 할 수 없어. 고아였던 나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신 것만 해도 난 충분히 감사해야 되잖아.
대학 학비가 저렴한 곳으로 간다고 해도 각종 책값이며 생활비는 어떡할 거야. 그리고 대학 다니는 동안은 어쨌든 공부를 하는 거지.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 그냥 바로 취업해야겠다. 내가 먹고 살 길은 내가 알아서 빨리 마련하는 게 최선이다. 어디서 뭘 하고 다니시는지 얼굴 뵙기도 어려워진 아빠와 급한 대로 대형마트의 고정 진열 사원으로 일하게 되신 엄마 사이에서 저는 스스로 느끼기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습니다. 두 분이 깜짝 놀라시기도 했고 반대하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는 결국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곧바로 대기업 이름 달고 있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죠. 돈도 많이 벌고 돈을 쓸 시간은 없으니 저축도 잘 됐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엔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정 부모님과는 먼 거리감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제가 24살이 되던 해 엄마께서 저에게 결의 가득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민희야, 묵묵하게 주어진 상황을 버텨나가며 최선 다하는 너를 보면서 내가 힘을 얻고 반성도 했어.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러라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게 아닌데 내가 왜 바보같이 상황 속에 갇혀 머물러 있는 걸까 스스로 채찍질하게 되더라. 다시 사업해볼 거야. 원래 우리 집안 것이었던 그 사업 내가 일으켜보려고 그래. 아무도 몰래 품어온 생각이지만 그건 원래 네 아빠한테 갈 게 아니라 바로 내 몫이었던 일이라고 여겨왔으니까 이제라도 해보려고 해.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나는 엄마라면 반드시 해낼 거라고 그러실 수 있다고 믿어요. 전 늘 엄마한텐 대단한 에너지가 잠들어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거든요. 결과가 어떻든 난 무조건 엄마 응원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어느 때든 엄마는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고마워, 우리 막내딸, 우리 미니. 나는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너를 품은 거라고 생각해. 엄마 맘 알지?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할 거야. 반드시 우리 집안 다시 일으킬 거야. 엄마께서는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하셔서 무너졌던 사업을 단계적으로 일으키셨어요.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아주 분명히 사업은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25을 기점으로 공장 일을 아예 그만뒀어요. 공장에서 만난 분들이 제게 한결같이 이 일은 짧게 치고 빠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래 할 게 못 됐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같은 것에 따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서 그런가 너무 일만 했더니 사람이 어두워지고 자꾸만 내향적이 되어가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그걸 체감할 정도였으니 남들이 보기엔 제가 얼마나 무채색 같은 사람일까 싶어 이 일을 오래 하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부잣집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고요. 공장을 나온 뒤에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해서 3개를 따는 뒤 그걸로 사무직에 취업했어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고 비전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스스로는 뭔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사무직으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옷이며 신발도 새로 사게 됐고요. 자신감이 워낙 부족한 저였지만 용기 내서 연애도 해봤어요. 서툴기 짝이 없었죠. 그랬던 제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게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위였고 저에 비하자면 너무나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고요. 제가 남편하고 그때 약 1년 가까이를 만난 시점이었는데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에야 그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제 존재 자체를 자기 집에 얼린 적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난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고 솔직히 왕래도 거의 없이 지낸 지 오래됐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아. 근데도 우리 부모님께는 오빠 존재를 알고 계셔. 내가 오빠하고 만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거든. 근데 오빠는 어떻게 내 이야기를 한 번도 집에다가 말을 안 할 수가 있었어? 가족하고 가깝다고 엄청 자랑했던 게 오빠였잖아. 그게 나도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지 뭐야. 얘기한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안 한 거였어. 혹시 내가 부끄러워서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고? 절대 아니야. 내가 너를 왜 부끄러워해? 어디에 내놔도 네가 빠지지 않는 인물인데 이상한 오해 하지 마. 난 절대 너 부끄러워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집에 내 얘기를 안 한 적도 없어. 남편은 강하게 주장했지만 글쎄요.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직접 대면하게 됐을 때 왠지 남편이 저라는 인물을 자기 가족에게 알리기 싫어서 그냥 말을 안 해왔던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를 따로 불러내신 시어머니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졸? 요즘 세상에 최종 학력이 고졸? 참, 미친 거 아니니? 대학은 왜 안 갔어? 제가 그때 집안 사정이 좀 좋지 못해서 대학에 진학할 엄두가 안 났어요. 사정이 좀 좋지 못했으면 어디 그럴싸한 대출부터 알아봤어야지. 아이, 대학생들 그런 걸로 학교 다니는 애들 많은 거 너 몰랐나 봐. 대출이요? 아, 학자금 대출 같은 거요? 아, 저도 그걸 떠올리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집에 빚이 잔뜩 있는 상황인데 대출까지 받으려니까 마음이 편치 못해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빚? 빚이 잔뜩? 아이고, 이거 난리도 아니구나. 빚이 있는 집안의 고졸인데 못 베어먹은 티내고 싶어 안달이나 혼전 임신까지 덜컥 해버렸다 이거지. 아유, 이런 빌어먹을 걸 다 봤나. 이딴 덜 떨어진 개뼈다귀 같은 천치를 내가 며느리 삼아야 된다는 게 이가 빡빡 깔리는구나. 실제로 시어머니께서는 사납게 눈매를 치켜뜨시고 일을 빡빡 가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죠. 인적 드문 카페에서 시어머니와 둘이 마주 앉아 있던 그 순간이 당시 기준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아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업보를 쌓아와서 이런 어이없는 꼴을 봐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네. 그 뱃속에 든 게 우리 집안 핏줄이 맞기나 한 건지, 아이, 솔직히 난 의심이 들어서 완벽히 믿을 수도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오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셔도 소용없을 거예요. 뭐야? 요거 봐라. 너 그 아가리 안 닥쳐? 어디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딴 맹랑한 발언을 짓거려? 그리고 너, 우리 아들이 어제 그러던데 너 원래 고아였다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간신히 올라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임신을 할 정도였으니 남편하고 당연히 깊은 사이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 출생에 관한 얘기도 해준 바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 정도는 나눠도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였고요. 남편이 되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들어주길래 저는 내심 감동한 기억이 있었건만 그걸 설마 자기 모친에게 홀라당 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그걸 두고 시어머니께서 비웃음을 내거실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친부모한테 버림받은 천의 고아 출신이고 지금 부모는 그러니까 양부모라며. 아이, 딱 봐도 관상부터 우중충한 게 박복한 팔자를 타고났는데 하필 우리 아들한테 네가 들러붙었구나. 일반적인 방법으론 도저히 안 될 거니까 계획적으로 임신까지 해서 지금 결혼하려는 거고. 이 앙큼하고 천박한 것. 하늘에 맹세하고 말씀드리는데 절대 계획적인 임신 아니에요. 임신 사실 알고 놀라서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부터 터졌었고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저를 달래서 결혼 얘기까지 먼저 꺼낸 건 오빠였어요. 저는 그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주먹으로 당신의 가슴을 퍽퍽 치시며 통탄하셨습니다. 저 같은 덜 떨어진 것을 며느리로 드리는 게 너무 슬프고 원통하다는 중얼거림을 늘어놓으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죠. 그럼에도 저는 어쨌거나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뱃속에 들어온 귀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결심이 바탕이었고요. 시아버지께선 무척 공사다망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럼 결혼을 하는 게 마땅하지라는 식으로 당연하게 반응하셨다고 남편 통해 들었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도 바쁘니까 결혼식은 빨리빨리라는 의견도 내셨다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만 환장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이 시기 엄마께서는 새로 숨결을 불어넣은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어요. 사이가 소원해진 채로 수년을 보내셨던 아빠와도 어느 정도 화해를 하셔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이런 기분 좋은 변화 행보에 제가 제동을 걸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결혼을 진행할 의사를 보인 만큼 굳이 친정 부모님께 상황 설명 다 드려가며 도움까지 요청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고 시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결혼하게 됐다는 것 정도로만 두 분께 말씀드렸어요. 내 손 맞잡아오던 그 작디작은 고사리 손 모양이 아직도 눈에 소연연하고 그 감각이 아직 내 손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네가 시집을 가고 또 벌써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니 사람 인생 흘러가는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네.
아유,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지. 엄마, 너무 속상해하고 아쉬워 마세요. 난 시집가도 하나의 엄마가 돼도 앞으로 영원히 엄마 딸일 거예요. 엄마가 나를 딸로 여겨주시는 한은 계속 그럴 거예요. 민이야,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내 자식으로 품기로 결심했던 그날부터 쭉 내 딸이었어. 그건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서로가 죽는 순간까지 모녀지간인 거야. 알지? 엄마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보육원 시절로 돌아가 7살의 제가 되어 친정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어 기분이 정말 이상했죠. 저는 아직 제대로 된 어른도 되지 못했건만 벌써 뱃속에 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게 벅차고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과연 어떤 일상이 펼쳐질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할 수 없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었는데요. 제게 펼쳐진 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졸이라는 편협한 단어에 갇혀 있어야 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주변의 시선, 평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었고 인맥 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바로 고졸인 저 때문에 도저히 주변에 면이 안 선다는 게 큰 걸림돌이었나 보더라고요. 이런 빌어먹을 걸 다 봤나?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내가 당최 어딜 가서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있질 못해. 혼전 임신이라는 것도 충분히 수치스러운데 여기서 만약 고졸이라는 것까지 알려지면 그야말로 개망신일까봐 내가 아예 웬만한 모임을 못 나가고 있어. 네가 이런 내 심정 알기나 하겠니? 거기다가 천의 고아 출신이라는 것까지 떠안고 있으니 존재 자체가 아주 빌어먹었어. 네, 저 때문에 모임 못 즐기시고 못 나가게 되셔서 정말 죄송해요. 혹시 할 거리가 떨어져서 심심하게 되신 거면 제가 뭐라도 같이 해드릴까요? 네가 뭘 같이 해줄 건데? 요게 아주 사람을 살살 약올리네. 너 어디 불난 집에 기름통들이 붙는 거야 뭐야? 아니, 저는 그냥 일도 그만둔 참인데 어머님께서도 마침 시간이 꽤 남으시는 것 같으니까 동병상련끼리 함께 시간 보내면서 친목 다지면 좋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기분이야 당연히 상했고 말고. 너 지금 어른 상대로 말장난하자고 기를 쓰고 나오는 거야? 동병상련? 어디서 그딴 망발을 짓거리고 앉았어. 이래서 사람은 좋은 걸 물려받아야 하는 거고 많이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부족하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시댁의 식탁이 저러다가 고장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께서는 우라통을 터뜨리시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죄인이 되어 점점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죠. 괜히 중간에 어설프게 대답을 하면 더욱 화를 내시는 분이란 사실을 눈치채게 되기까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이제 만삭으로 배가 불러온 걸 보니 내 걱정도 꼭 그만큼 커지는구나. 울 손주가 부디 외탁을 안 하고 친탁만 해야 될 텐데. 가뜩이나 배가 잔뜩 나와 있어서 힘들었던 만삭 시절 시어머니께서 제 신경을 건드리셨던 게 생각나네요. 어머님, 왜 아이가 친탁만 해야 돼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민망하지만 저도 딱히 얼굴이나 체형 이런 건 어디 가서 뒤처진다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넌 네 친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애가 외탁을 하면 그쪽에서 어떤 유전자를 받아올지 모르는 건데 넌 어떻게 딱 너 하나만 생각하고 말을 해? 아유, 하여간 짧아. 생각이 너무 짧아. 저는 어쨌거나 지금 부모님이 제 유일한 부모님이세요. 만약에 아이가 외탁을 한다면 제 지금 부모님의 성격이나 습관 같은 걸 물려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아유, 고졸은 역시 생각하는 꼬라지가 황당하구나. 지금 네 부모님도 사업인지 뭔지 안다고 맨날 삽질하시는 것 같던데. 여하튼 외탁은 무조건 안 될 일이야. 이때 뭔가 제대로 한 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다른 모진 말씀이면 낫겠는데 출생 가지고 그런 식으로 들먹이시니까 기분이 참담하더라고요. 사실 이때 엄마께서 본격적으로 몸집을 키워가시고 있던 사업장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만 굳이 시댁 식구들에게 그런 사실을 발설하진 않았네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저에겐 그만큼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요. 남들은 아기 낳고 나서 육아지옥 시작이라고 하던데 저는 특이하게도 모두의 관심을 받으며 아기를 키울 수 있어서 오히려 이때가 더 좋았어요. 몸이 힘들거나 말거나 마음이 편해서 그랬나 봐요. 솔직히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거라서 그런지 남편하고 결혼 직후부터 썩 좋은 부부관계는 아니었는데요.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며 부부관계가 좀 좋아졌어요. 심적으로 가까워진 거였죠.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독박 육아를 했기 때문에 가끔은 서럽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남들도 거의 다 이렇게 산다는 생각을 하며 이겨내려고 매 순간 애를 썼네요. 아이는 얄미우리만치 남편만 쏙 닮아 있었고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다 아이를 물고 빨고 예뻐했으니 저로선 다행이었네요.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지내던 어느 날 친정 엄마로부터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사업은 엄청난 거래처를 만나서 또 한 번 번창하게 됐는데 반대로 아빠께선 안 좋은 얘기가 있는 모양이었죠. 네 아빠가 건강이 많이 안 좋대. 그 집안 남자들이 희한하게 몸 아픈 구석은 한 군데씩 꼭 있잖아. 네 아빠도 피해가지 못한 건지 최근 들어 두통이 하도 심하다고 말해서 병원 가봤더니 뇌 쪽에 이상이 있다더라. 아빠가요? 얼마나 안 좋은데? 많이 심각하대요? 많이 안 좋은데 문제는 그게 수술이 어렵나 봐. 약물치료요법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해서 마음의 각오를 미리 좀 다져놔야 좋을 것 같아. 이제 저도 아이 낳고 키우며 결혼 생활에 적응했고 엄마의 사업이 대성공을 거둬 자리를 잡은 참이었는데 이런 소식은 정말 맥 빠지더라고요. 한동안 기운 없이 지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제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반대로 시어머니께서는 눈에 쌍심지를 켜셨습니다. 저게 뭐가 잘났다고 어깨 축 늘어져서는 날 좀 보소 하면서 지 힘든 거 알아달라고 징징대고 있어. 아유,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서 한 대 콱 쥐어봐가지고 싶네. 그래야 정신을 좀 차릴까. 시댁에 가서 설거지하고 있던 날 저 들으라고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그렇게 혼잣말을 하셨을 때 서러워서 울분을 꾸역꾸역 삼켜야만 했네요. 친정엄마의 환갑이 머지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나마 힘을 낼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일적으론 너무 바쁘셨고 개인적으론 친정아빠 건강 문제로 머리를 싸매셨기 때문에 엄마께선 환갑을 아주 조촐하게 챙기고 넘어가길 원하셨어요. 선물, 잔치상, 공간대여 이런 것 일절사절하셔서 회사나 거래처 등지에서도 엄마의 환갑을 거창하게 축하해드릴 수가 없었죠. 난 그냥 바람이 있다면 한 끼 식사나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딸, 사위, 손주 이렇게만 있어도 난 그걸로 최고야. 엄마, 그럼 제가 식당 한번 알아볼게요. 엄마 잘 드시는 메뉴로 정하면 되죠? 그런데 입에 당기는 음식이 없다 그러셔서 코스 요리를 생각했던 건 백지화됐고요. 단품으로 고기나 간단히 드시고 싶어 하시기에 한우를 떠올렸어요. 강남에 있는 품질 좋은 한우만 취급하기로 유명한 식당을 예약했죠. 그런데 워낙 유명하고 인기 좋은 곳이라 그런지 따로 룸 예약하는 건 자리가 다 차버려 홀에서 가장 여유로운 사이드 자리를 대신 받았습니다. 저 어머님, 다음 주가 저희 엄마 환갑되는 때예요. 그래? 그러셔? 환갑이라고 뭐 잔치라도 여신다고 하시디? 아, 그런 건 원래 자식들이 열어주는 거지? 네가 뭐 기획이라도 했어?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식사나 한 끼 같이 할까 해요. 혹시 어머님도 생각 있으세요? 나보고 그 식사 자리에 낄 생각이 있냐고 묻는 거야, 설마? 아유, 안 됐지만 내가 다음 주엔 선약이 쫙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대단한 환갑 미리 축하드린다고 내 인사말이나 네가 전해, 오케이? 바쁘신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잠깐 시간 되시면 저희 엄마한테 안부 전화 한 통 정도 넣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정중하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선 들으시는 척도 안 하면서 고개를 휙 돌리시더군요. 차라리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도 그냥 돌아섰습니다. 환갑기념 식사 당일 하필이면 저희 아이가 아침 새벽부터 속이 안 좋다고 몇 번 토를 냈어요. 전날 밤에 아이스크림하고 빵을 급하게 먹더니 그게 탈이 난 모양이었죠. 그러길래 왜 애한테 야식으로 그런 걸 먹여서 이사다를 내는 거야. 오늘 엄마 환갑이라 식당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진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먹였겠어? 애가 너무 먹고 싶어 죽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속 그걸 막으라는 소리야? 내가 애 데리고 병원 갈 테니까 넌 먼저 준비하고 장소 가든지 해. 주말이라 오늘 사학과 사람 미어 터질 텐데 그걸 가서 기다리겠다고? 웬일이야? 고맙긴 한데 그냥 어머님이나 형님께 부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다간 분명히 꼬투리 잡고 엄청 늘어질걸. 그리고 날씨 좋은 주말에 어디 외출 계획을 안 세울 군번들이 아니야. 전화해서 애 데리고 병원 좀 가달라고 하면 환장하게 난리칠 거야. 그냥 내가 얼른 데리고 가는 게 나아. 알았어. 그러면 병원 가서 상황 보고 나한테 연락 줘. 난 시간 맞춰서 장소로 갈 테니까. 저는 결국 혼자 장소를 향했고요. 저와 친정엄마 둘뿐이었지만 마주보고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러신지 얼굴이 조금 거칠어진 엄마를 보니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좀 내려놓고 살아요. 근심이든 걱정이든 부담이든 내려놓고 사셔야죠. 얼굴이 이게 또 뭐야? 누가 보면 환갑 아니라 칠순인 줄 알겠어. 내가 그 정도로 나이 들어 보여? 하기사 요즘 가까이서 얼굴 보면 주름이며 눈가 거뭇거뭇한 거 하며 나 스스로도 못 봐줄 때가 많더라. 아니야. 나 그냥 좀 농담한 거야. 엄마 얼마나 심각하게 많은 걸 떠안고 사시면 내가 한 농담에도 힘 실어서 해석하는 거야. 안 되겠다. 우리 빨리 고기 주문해서 먹어요. 맛있는 한우 드시고 엄마가 얼른 별 생각 없이 포만감이나 즐기시는 모습 봐야겠어. 그치만 윤서방이 출발한다고 연락이라도 줘야 그때 시키든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시키면 너무 이른 걸까봐 살짝 걱정되는데. 이것 봐. 이것도 엄마 벌써 걱정하고 계시는 거잖아. 엄마의 윤서방께서는 뒤늦게 와서 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한 점도 못 먹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엄마만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애써 너스레까지 떨고 나서야 엄마께선 밝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최고급 한우가 부위별로 줄줄이 나왔고 그 차림상의 가운데에서 제가 주문 제작해온 작은 케이크를 놓고 초에 불을 붙였어요. 엄마께선 바로 이틀 후에 언니가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또 파티를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예정이셨지만 당장 이곳의 사진을 받아본다면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제가 멀리서 한 번에 나오는 사진은 엄마와 동행으로 오신 수행 비서분께서 찍어주셨어요. 몇 번이고 동석을 권했지만 정중히 사양하셨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다 보니 기분까지 행복해지는 것 같아 엄마가 케이크에 촛불을 후 부시는 모습을 너무 기분 좋게 지켜봤습니다.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셨는지 불을 다 부시자마자 손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행복하게 마주보며 웃은 저희 모녀가 불판 위에 한우를 올려놓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여기서 다 뵙네요, 사부인? 저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에 혹시 제가 지금 환청을 듣나 싶어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봤어요. 근데 환청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일행으로 보이는 친구 세 분과 안으로 입장하시던 찰나임이 분명한 시어머니께선 케이크 촛불을 불고 박수치는 저희 모녀 쪽을 무심코 발견하신 것이었죠. 미리 룸이라도 예약해 두셨는지 시어머니 일행분들은 그 안쪽으로 향하며 안 보이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모녀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엄마께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머금으며 어머니께 짧은 목례로 정중한 인사를 보내셨죠. 그러나 시어머니께선 그 정중함에 걸맞은 화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사를 안 받아주셨습니다. 기가 막혀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멀뚱하게 시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께선 뭔가 심기가 뒤틀리신 듯 했습니다. 왜냐면 저를 흘겨보시더라고요. 그때 불판에서는 올려놓은 한우가 마침 치익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고 그걸 눈으로 힐끗하신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코웃음을 치셨어요. 최고급 한우만 취급하는 이곳에 사부인께서는 웬일이시래요? 혹시 여기서 일이라도 하세요? 주방은 아닌 것 같고 홀서빙 일 하시나? 그 발언에 제가 너무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눈이 있다면 엄마께서 케이크를 두고 이곳에서 조촐한 환갑기념 식사를 하고 계시던 중이었던 걸 당연히 알 수 있는 풍경이었죠.
그럼에도 웬 홀서빙 운운을 하셨다는 건 완전 시비를 거는 것이었죠. 열받은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으키던 찰나 벽에 붙어 서 계신 채로 상황을 다 보고 계셨던 수행비서분께서 분노의 일가를 터뜨리셨어요. 이봐요, 아줌마! 지금 감히 이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입을 함부로 놀려? 저도 깜짝 놀랐고 엄마께서도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성을 맞닥뜨린 시어머니만큼 저희가 놀라진 않았죠. 멀끔한 정장을 빼입으신 수행비서분께 난데없는 소리 들으신 것에 시어머니는 도저히 상황이 믿기지 않으셨는지 벌렁거리는 심장 부근을 누르시며 떨리는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갑자기 누군데 저한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이쪽은 제 사부인이고 또 여기는 제 며느리인데요. 제가 익히 아는 사람들이거든. 생판남인 그쪽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황당하네요. 대관절 누구세요? 회장님 모시는 수행비서입니다. 저희 회장님께 적절치 못한 언행 보이신다면 제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저 이곳에서 당장 댁 끌어낼 수도 있으니 다음 발언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줌마. 수행비서분께서 정말 깔끔하게 일격을 날리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져 저도 모르게 잠시 입을 벌리고 멍하게 있었네요. 반면 엄마께선 은은하게 미소만 지으시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께선 휘청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눈길로 엄마를 응시하셨어요. 내가 뭔가 잘못 들었나? 회장님이라니요? 사부인께서 그러면 설마 정말 어디 회장님이라도 되신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어머님, 저희 엄마는 아주 번듯한 제조업체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수행비서님 되시는 거 맞고요. 사부인이 회장님이라고? 아유,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야? 그럼 네가 회장님 딸이라는 얘기잖아.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신 건지 시어머니께선 자꾸만 고개를 흔들며 말씀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엄마께서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제가 회장직 달고 있는 사람이니 저희 딸은 그렇다면 당연히 회장 딸이 되겠죠. 제가 부족하고 못난 엄마라서 미니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힘이 되지 못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사돈께는 제가 누군지 숨긴 꼴이 되고 말았네요. 이 점 죄송합니다. 예? 별로 죄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 밝혀졌으니 제가 안사돈께 죄송할 일은 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사돈 역시도 저에게 죄송하실 일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점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다고 동의하시겠습니까?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친정엄마의 전매 특허 카리스마가 발휘된 순간이었죠. 시어머니께선 이제 완전히 혼이 빠지신 몰골이 되어 멍하게 고개만 위아래로 흔드시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자 엄마께서는 눈을 가늘게 뜨시며 못마땅하다는 듯 그 모습을 보셨죠. 확실히 동의하신 것인지 제가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직접 소리내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안사돈. 예? 예, 물론이죠. 앞으로 죄송할 일은 제가 만드는 법이 없을 겁니다. 믿겠습니다. 제가 염두에 둔 그 죄송할 일이라는 게 제 딸 미니를 말하는 것임을 안사돈이 모른 척 하실 만큼 우매하다고 여기진 않아요. 앞으로 좋은 사돈지간 그리고 좋은 고부관계에 이어지길 기대할게요. 그럼 이만 자리 비켜주시겠어요? 딸과 오붓한 시간 더는 방해받고 싶지 않네요. 엄마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어느덧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되신 채로 급하게 고개를 꾸벅 하시더니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시어머니 일행 되시는 분들이 룸에 안 계시고 다들 홀에 나와서 여길 구경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마 대화를 다 들으셨을 테지요. 돌아서시고 그 일행분 발견하신 어머니께서는 눈에 띄게 흠칫하시더니 이내 그분들에게 짧게 뭐라고 말씀을 전하시곤 황급히 출입구 쪽으로 사라지시더라고요. 상황이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 도망을 택하신 것이었죠. 저는 잘 익은 최고급 한우 고기를 친정엄마와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굳이 밝히지 않았던 시어머니와의 각종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서 엄마께 많이 털어놨습니다. 미니야,
앞으로는 절대 당하지도 참지도 마. 엄마야말로 인내의 달인 아니에요? 그러신 분이 왜 나한테 참지 말라 해? 참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갈등 상황을 넘길 수 있게 해줘서 난 적절히 참으면서 지내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내가 당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건 남한테나 적용하는 얘기지. 내 새끼가 꾹 참고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분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참으면서 살지 않기야. 내가 환갑 선물로 그걸 약속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알겠어요. 앞으로는 참으면서 살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뭉클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제 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저는 엄마와 제가 영원한 모녀지간이라는 사실이 불변하듯 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자명했기에 뭔가 특별한 유대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모녀 관계에선 느낄 수 없는 무언가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창 이야기꽃을 피워가며 고기 먹고 있을 때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잘 듣는 병원 처방약 먹고 집에서 쿨쿨 잠에 든 참이라고 했죠. 엄마께선 대뜸 그 자리에서 당신의 위신을 드러내셨죠. 고기를 한 점 집어먹던 남편은 그대로 일시정지했습니다. 뭐라고요? 장모님께서 회장님이시라고요? 작은 사업이 그냥 잘 되는 줄로만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규모가 큰 사업장이었고 무려 회장님이시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그렇게 됐으니까 윤서방이 앞으로 난 더욱 우리 딸 민희 옆에서 잘 지켜주고 다독여주고 위해줄 거라고 믿어도 될까? 당연하죠, 장모님. 우선 제 절부터 받으십시오. 그간 제가 몰라 뵙고 저지른 무례가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허둥지둥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바닥에 엎어져서 엄마께 절을 올렸어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네요. 처음 보는 그 면모가 황당하긴 했지만 싫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빠께서는 다행히도 더 악화되진 않으셨고요. 엄마께서는 차질 없이 미국에 다녀오셨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잡고 가신 것이었는데 뭐가 그리 재밌고 좋으셨던 건지 열흘 채우고 돌아오셨죠. 저는 전에 없이 아이 돌보기에 솔선수범하는 남편을 보게 돼서 한동안 어리둥절했고요. 전과는 180도 달라진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낯설어 제가 잠깐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울면을 내가 텔레비전 보면서 만능 소스인지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 언제 갖다 주면 될까? 아무 요리나 요것만 넣어 먹으면 맛이 끝내준다네. 아, 네 어머님. 제가 주말 되기 전에 한번 들러서 가지고 갈게요. 아니야. 굳이 힘들게 네가 여기까지 왜 와? 너 시간 괜찮을 때 내가 거기로 가면 되지. 혹시 너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이거 현관 문고리에다가만 살짝 걸고만 올게. 아무렇게나 대충 부르실 땐 언제고 이젠 꼬박꼬박 울며느리라고 불러주시는 시어머니의 변화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 표현도 생각나며 한동안은 시어머니 변화를 걱정하기도 했네요. 엄마께서 어떤 곳의 회장이신지 확인까지 마치신 이후로 어머니께서는 아주 작정이라도 하신 듯 제 비위를 맞추려고 사활을 거셨어요. 그게 너무 느껴져서 좀 부담스러웠네요. 제게 그간 미안했다는 신호를 자꾸만 보내오시는 걸 저는 모른 척하지 않고 응해드렸습니다. 저만 보면 이제 좌불안석이 되신 분께 지난 일을 따지는 건 별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고요. 엄마, 시어머니 양쪽 다 어쩌면 저는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현재는 무탈하다 못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